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네. 광주 정신이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광주 정신의 핵심은 어떤 것인지. 광주 정신은 우선 광주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끝까지 싸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는 결국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준 것이 광주였고 그것이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광주 5.18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다시 당하면 안 되지. 그리고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어.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런 광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군사적 물리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도 신속하게 국회로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5.18이 없었으면 12.3도 없었다. 그것이 바로 광주 정신이고 광주 정신의 완성태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광주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가 네. 꽤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도 최근 개회사에서 이 개헌을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현재 개헌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제입니다만 그 헌법이 빈틈이 있었다. 비상계엄을 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잖아요. 민주주의의 완성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로서는 헌법을 바꿔서 민주주의 방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전문에 광주 정신을 분명하게 광주를 비롯한 민주주의 정신을 확실하게 새기고 또 그리고 헌법 77조에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을 줘야 된다. 지금 승인권이 없습니다. 해제권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하고 국회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회의를 못하게. 그런 점에서 개헌이 꼭 필요한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먼저 필요한 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재외국민투표에서도 문제가 있고 투표 연령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1년 전에 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헌법 불합치다. 그래서 판결했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이 지금 없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공직선거법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2월 중으로는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투표법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6월 3일 날 지방선거와 같이 하려면 그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2월 중하순까지는 반드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을 먼저 해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하는 일이 시급한 일입니다.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을 받고 거의 10년 이상 지나지 11년 않았습니까? 됐어요. 예. 그동안은 왜 이게 개정 논의가 없었습니까? 개정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 왔고 그리고 이미 국회에도 여러 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개헌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개헌을 실질적으로 지난 39년 동안 하지 못했잖아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개헌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민투표법 개정하는 걸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됐어요. 국민투표법이 11년째 이렇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국민투표법은 단지 개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될 때 그때 국민투표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투표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고치고 있지 못한 거는 국회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야 개헌이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최소한 2월 중하순까지는 통과가 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되지 않으면 개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사실은 개헌과 관련해서 그동안 내란 극복이 먼저다. 개헌 논의를 왜 하냐? 지금 내란 극복을 먼저 해야지. 이런 주장들이 세게 있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제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나면 그런 내란 극복이 먼저다라고 하는 주장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점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조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때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는 논의가 있었었는데 제가 주장했죠. 예. 이제는 6.3 지방선거에 같이 하자는 주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개헌 로드맵은 그럼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되고요. 그거는 2월 중하순까지는 설 명절이 있는데 설 명절 전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 1심 재판이 끝나면 제가 바로 개헌 특위를 제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야에게 개헌 특위를 제안하고 3월부터 논의를 하면 그동안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도 안 되고 반대도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시끄럽기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안하고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 하자. 거기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민주주의 방벽을 확실하게 세우는 아까 말했던 5.18 민주주의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그리고 국회에 비상계엄 승인권을 주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해왔던 지방분권 또는 지역균형 발전 정신을 헌법에 새기고, 그리고 거기에 합의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넣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더 합의할 수 있다면 이게 너무 개헌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성으로 개헌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법에도 합의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개헌 자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자체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견이 없죠. 예. 네. 6.3 지방선거를 지나면 개헌이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개헌안을 따로 국민투표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반의 투표율이 있어야 되는데 과반 투표율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투표하고 같이 붙여서 해야 되거든요. 다음 선거, 이번 지방선거 말고 다음 선거는 이제 총선거가 될 텐데, 총선거는 개헌의 유불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더 민감할 수 있죠. 그러면 개헌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볼 것이고, 또 조금 불리하다고 싶으면 반대 주장이 더 강해질 거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좀 적은 지방선거에서 우선 개헌의 문을 열면 다음 개헌하기가 좀 쉬워질 텐데, 이번에 못 열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네. 이달 안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란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말자, 제한하자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됐고요. 네. 또 그게 또 위헌이라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란과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과거에 겪어봤습니다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킵니까? 제가 이번에 12.3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국회에서 그날 2시간 반 만에 해제를 시켰잖아요. 그때 우리 환율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과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그리고 비상계엄 국회에서 해제 의결 후와 국무회의 통과 후, 그때마다 그때 환율이 엄청나게 요동을 칩니다. 그거는 비상계엄을 세계인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사회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보면 우리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나라를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방벽도 제대로 세워야 되지만,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단하고 나서 지난번처럼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풀어주면 그 정말 재판한 사람들도 좀 이상해지는 거고 국민들의 분노도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엄단하자고 했던 사회적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상계엄, 내란 이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다는 의미에서라도 사면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핵 이후에 다시는 내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사회 구조를 고치자는 대개혁 논의가 되게 크게 일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리고 민주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와 또 법안 처리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의 효능감 그걸 제대로 느껴야 됩니다. 사법개혁, 언론개혁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는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되니까 내 삶이 나아지는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에 민주주의 하면 도움이 돼. 이런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사회 대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번에 확고하게 앞당겨야 된다.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사회 대개혁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의 근간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헌법에서 옵니다. 법의 근간은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그동안 제대로 되지 못한 그 부족했던 시대가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39년 동안 이 헌법이 바뀌지 않음으로 해서 그 39년 전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하나씩만 더 나와도 한반도는 초만원이라는 구호가 사회적으로 지배할 때예요.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가 없을 때 지역 소멸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고려가 없을 때 만들어진 헌법인데 이 큰 사회의 변화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 대개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아직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헌을 통한 우리 사회 대개혁 여기까지 나아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국회 개회사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민주주의 넘어 민주주의였습니다. 네. 민생 개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권을 한번 탄핵을 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완성돼 가고 있다. 굉장히 크게 그 사회적인 기대가 높았죠. 근데 그 다음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갔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인가? 민주주의가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나? 민주주의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면 민주주의를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데 그 정부가 이런 문제, 민주주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응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뢰를 잃게 되고 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한 겁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삶의 문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이것까지 완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제도적 민주주의는 사상두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까지 나아가야 된다. 불공정, 불평등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겁니다. 더 확장시키신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개념을. 예. 최근에 지역에서는 이 행정통합 이슈가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특히 청사 위치,
혹은 명칭을 두고서도 지역 간에 좀 갈등이 있는데요. 이런 갈등들을 좀 어떻게 중재하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지역 통합 문제, 그건 매우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지역의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인구와 소위 경제 규모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대개 한 300만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야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국회의장 되기 그 훨씬 전에 민주당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5개의 글로벌 메가시티와 3개의 강소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자. 모든 재화와 국민들의 구성원들이 수도권에 다 몰리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5극 3특 체제, 앞에서 얘기했던 5개의 글로벌 메가시티와 3개의 강소 메가시티로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저도 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지역 통합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 통합하는 것이 지역 전체에 주는 그런 지역 발전의 효과, 그런 효능감, 그리고 지역의 소멸을 막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노력인데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지역 간의 이런 갈등의 문제는 정말 광주 전남이 모여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해 가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이만큼 지역 통합의 요구가 높아진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이만큼 접근했던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갈등의 문제는 정말 지혜롭게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잘 풀어내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이제 임기가 좀 남으셨습니다만은 그동안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의미 있게 평가하는 성과 혹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 소추를 한 게 저로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큰 성과죠. 그 이외에도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좀 해서 국회 기록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헌법기관이 사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했던 것들이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잘 남기면 우리의 역사가 쌓인다. 그런 점에서 국회 기록원법을 통과시켜서 기록원을 만들었고요. 기후 국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후의 위기에 국회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또는 국회 자체가 하는 일들을 쭉 이렇게 진행시킨 일도 의미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분위기를 대폭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2.3 비상계엄 때 국민들이 국회를 와서 다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 마당도 국민들의 터전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 8월 14일 광복절 전야제로 국회에서 대규모 축제를 열었어요. 그때 한 3만 이상의 국민들이 들어와서 아주 신나게 즐기셨는데 국회라는 공간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들어오면 괜히 주눅 들고 또 건물 자체가 무겁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건물 자체를 이 축제의 배경 무대로 만들고 거기에 미디어 파사를 쏘고 국민들 한 3만여 명이 들어와서 그걸 다 방송으로 하면서 정말 큰 축제를 만들어낸 거는 국회의 불필요한 권위를 낮춰서 국민의 눈높이로 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일환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입법 박람회와 그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낮추는 그런 일들을 쭉 해왔고 그것은 결국은 가면 저는 국회 담장 허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 마당을 국민들에게 드리는 일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번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국회 이거를 그 국회에다가 다 그 정신을 좀 제대로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민주주의 상징석도 만들고 또 한편에 도서관 옆에 무명 독립군 광복군 비도 커다랗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 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 또 이런 총 들고 싸웠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많은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무장투쟁의 역사를 국민들한테 잘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역사의 흐름이 위기 때마다 위기 극복을 해내는 우리 국민들의 DNA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광주 항쟁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번에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여의도와 그 전국에서 일어난 들불과 같은 우리 국민들의 그런 노력이 다 그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정신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싸웠던 위기 때마다 들고 일어났던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잘 새겨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무명 독립군 광복군 비도 커다랗게 하나 만들고 국회 정문 그 본청 건물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바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마 같은 부분에다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글을 새겨 넣었어요. 예. 뭐 어디 저 다른 나라를 가봐도 국가의 상징적인 건물에다가는 그 건물의 정신을 새겨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국회도 이제 새겨 넣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헌법 1조 2항에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글을 새겨 넣고 그래서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늘 각성하고 이런 비상계엄과 같은 일은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고 그리고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까지 완성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장으로 되어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왔는데 그건 굉장히 보람이고요. 예. 아쉬운 일은 아직 개헌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빨리 해야죠, 그걸. 예. 광주 MBC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광주에 와서 간만에 한 3개월 만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광주 M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5.18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5.18 일주기 때, 그러니까 81년 5월 달에 5.18 일주기를 기념해서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두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서 1심에서 1년 받았다, 2심에서 3년을 받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광주 시민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정신을 만들어 주신 광주 시민들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정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때까지 광주 정신을 우리 사회에 실현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